안녕하십니까.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2년 9월 마지막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준입니다.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해외 순방 때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지난주 방송에서 이 기자께서 짧게 스트레이트로 전해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발언 파문이 이번 주 내내 계속되고 있네요. 네네. 승인 안 해주고 말들은 쪽팔려서.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해서 1달러 되기를 기대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9월 26일이죠.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점화됐습니다. 예, 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간 정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비속어 발언이 나온 곳이 외교무대였죠? 예, 맞습니다. 뉴욕 시간 21일 오후 5시 15분경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48초 환담하고 행사장을 나오던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내외신 140여 개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 고위 관계자가 사적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결국 김은혜 홍보석이 15시간 만에 실명으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김 수석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다면서 여기에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란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자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 수석이 EXX들 쪽팔려서 이런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비속어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쟁점을 호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음성 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MBC가 특정을 해서 동맹 훼손을 시도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차마 한미동맹이 훼손됐다고 말하지는 못했죠. 정권의 책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맹 훼손 시도인 겁니다. 참고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렇다 치고 그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사건 초기에는 욕설, 막말 파문 이런 식으로 보도도 있었는데요. 29일 현재 대체로 비속어 파문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비속어 파문 그러면은 욕설, 막말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순화된 표현으로 느껴지는데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비속어를 명사, 격이 낮고 속된 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천재학습백과 초등 국어용어사전은 비속어는 상스럽고 거친 말로 보통 대상을 얕잡아보고 사용하는 거친 말의 종류입니다. 이러한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우에 어긋나게 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답니다.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처음 접하게 되면 이 XX들 쪽팔려서 이런 상스럽고 거친 말에 좀 충격을 받게 되죠. 네. 이게 그 대통령의 언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런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품위 있게 말을 했더라면 굳이 참모들이
사적 발언이라고 하거나 바이든이 아니고 뭐 날리면이라고 하거나 동맹이 간 뭐 국익자해 이런 군색한 해명까지는 필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 26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와서 이제 첫 도스태핑 출근길에 첫 발언을 한 이후로 대통령실과 언론 기자실 사이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 친 당사자가 사과는커녕 언론 탓으로 책임을 돌리니까 분위기가 싸하죠. 출입 기자들과 대외협력 비서관실, 이 대외협력 비서관실은 청와대 시절엔 춘추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관계자들까지 총 292명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26일 저녁에 이 해당 영상을 직접 취재했던 대통령실 출입 영상 기자단이 단톡방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지상파 3사와 종편 보도 채널, KTV와 아리랑TV까지 12개사 영상 기자들의 총의를 모은 건데요. 여기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비속어 발언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왜곡과 짜깁기도 없었음을 밝히고 특정 방송사의 영상 기자를 음해하는 공격과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 방송사는 MBC입니다.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러죠. 보통 그 기존 언론 매체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MBC가 영상을 가장 먼저 올려서 미움털이 박힌 겁니다. 근데 그 발언권을 MBC가 방송 내보낸 시간이나 다른 방송사들이 내보낸 시간에 이제 큰 차이가 없고 그 내용도 거의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비속어 파문이 터진 행사를 취재한 풀단은 4개사라고 합니다. MBC하고 SBS, KTV, 아리랑TV인데요. 이들이 풀 영상이라고 그럽니다. 풀 취재단이 잡은 영상을 풀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12개사하고 공유한 때가 한국 시각으로 22일 오전 7시 30분쯤. 그 다음 보도 유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기자들은 엠바고라고 부릅니다. 이게 풀린 게 9시 39분. MBC가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한 시각이 10시 7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엠바고를 어기지도 않았고 그 MBC가 올린 직후에 KBS와 SBS, 종편 등이 줄줄이 바로 올렸고요. 다들 자막도 달았고 자막 내용도 MBC와 거의 같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MBC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해명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MBC가 답변을 거부했다. 이렇게 27일 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고요. 바로 뒤에 MBC 출입기자가 MBC 입장을 담은 공문을 단톡방에 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일부 기자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힘내세요 라는 카톡을 보냈고요. 대통령 비서실 공문에 따르면 음성 분석 전문가도 특정하기 힘든 발언을 어떠한 근거로 MBC가 특정해서 자막으로 만들었는지 등 6개항을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성 분석 전문가가 누군지 어떤 방식으로 그가 분석을 했는지 이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을 토대로 언론은 겁박한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 MBC는 보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서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을 공영방송사 사장에게 보낸 것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더라도요,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제죠.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MBC에 항의 방문을 때로 이렇게 때를 지어 갔다 왔고요. 오늘은 또 이제 MBC를 국민의힘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예. 참 이 보기 드문 이런 광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 행동대를 자체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파문에 대해서 여론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28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가 2개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26, 7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날리면이 맞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통령실의 해명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아예 61.2%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 맞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26일부터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과 필요 여부를 물었더니 필요하다가 70.8%, 불필요하다는 27.9%였습니다. 두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뜻은 국회를 어느 나라 국회를 지칭하는지 그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코 대통령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런 언사들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라는 뜻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8월 8일 그 여름 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이었죠.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결국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 다지게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비속어 파문 속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들의 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월 29일인데요. 출근길에 약식회견에서 한 출입 기자가 다소 격앙된 음성으로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답 없이 몸을 돌리더니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돌아오면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논의들은 하나도 없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으로 날이 지고 새는 대통령실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참담함은 오로지 국민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통일부로 가보겠습니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가 있었죠? 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국정원이 먼저 보고한 내용은 그 처음 발표한 내용인데 북한이 현재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왁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백신 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아직까지 공식 보도를 통해서 이 백신 접종 일정이나 대상, 규모 이런 데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원 보고는 북에서 백신 접종을 대규모로 실시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백신 접종을 대규모로 실시했다. 이건 사실인가요? 사실상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백신 접종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걸 감안하면 단계적이든 전면적이든 북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거는 지난 26일부터 재개돼서 오늘까지 나흘째 그 하루 한 차례씩 운행되는 북중 화물열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국산 백신이 실려 있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일 것으로 봅니다. 예. 국가정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일정을 10월 16일
올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로 예견하고 있네요. 예, 이건 저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하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7차 핵실험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10월 16일,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시작되는 11월 8일, 이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정도입니다. 이 미국 중간선거는 좀 날짜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대통령 임기 중간쯤에 11월 첫째 월요일 지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되니까 11월 8일이 됩니다. 발표를 하면서도 실제 이 기간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간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 아무튼 국정원은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이 됐고 핵실험 가능성은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는 했습니다. 예. 저는 좀 이 대목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근 들어서 북한 7차 핵실험 임박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면서 계속 날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당대회 때 할 것이다, 무슨 행사를 앞두고 할 것이다, 미국의 선거 일정, 우리 남쪽의 정치 일정, 이런 걸 자꾸 거론하는데요. 사실은 북한 이제 최근 들어서 법령까지 갖췄지 않습니까? 핵무력에 대해서. 예. 여기 보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장 국가로서 언제든지 핵실험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할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그럴까,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대체로 이제 이런 정보는 미국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몇 번 갱도가 메꿔지고 있다, 무슨 차량이 들락거리고 있다, 자꾸 이런 이제 미국의 위성 정보를 근거로 미국발 어떤 임박설이 시작되면은 이제 그것이 증폭되면서 언제 할 것 같다라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결국 북한의 핵 위협이 자꾸 이렇게 강조되고 거기에 맞춰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귀결이 된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어떤 북한의 핵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해서 계속 이런 안보 위기, 거기에 따른 군사협력 강화,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예.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로 추정되는 어린 소녀에 대한 뉴스가 있었어요. 네. 이건 어떤 믿을만한 겁니까? 이것도 국정원과 통일부에서 신뢰도가 낮은 정보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예.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의 딸일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구구절 공화국 창건 74주년 경축 공연 무대에 등장했던 어린 소녀 이야기인데요. 국정원이 이렇게 김 위원장의 딸일 가능성이 낮다고 본 근거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가족에 대해서 철저히 비공개 관리를 해왔는데 해왔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는 거죠. 통일부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연 영상에 특이점이 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딸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석상에 공개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 보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보도가 처음 나온 거는 23일입니다. 영국 타블로이드 황색 언론에서 처음 보도를 했고, 국내 언론이 인용 보도를 하면서 확산이 됐습니다. 일종의 선정적인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말고입니다. 예. 예, 통일부는 9월 30일 금요일에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 전체 회의를 한다면서요? 예, 내일입니다.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이라는 게 작년 11월 문재인 정부 때 출범을 했습니다. 정부, 지자체, 국제기구, 민간단체
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한반도 보건의료 분야 의제를 논의하는 통합협의체입니다. 이 전체 회의는 1년에 2번 열고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온라인 줌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수시로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서 새롭게 결정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그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기도 하고 특별히 좀 기대할 거는 없을 것 같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우선 북측이 냉랭하고요. 그 통일부는 이 민간 단체들과 소통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당장 그 북측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언감생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체 회의도 그 학술 회의 형식처럼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코로나 방역 체계, 결핵, 북의 영양 상태,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당장 구체적인 협력 사업에 관한 정책이나 시행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북측하고 협력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단체에서도 크게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한 일주일 전에 열린 정책 협의회에서도 그 대북 협력 사업 내용보다는 국내적으로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는 이런 방안이 논의된 정도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0월 초에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방문을 합니까? 예, 이게 독일 통일의 날 32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1989년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 선포가 그 1990년 10월 3일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32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이 과거에 이인영 장관이나 그 홍영표 장관도 다녀온 일정입니다. 그 권 장관 일정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5일 일정이고요. 독일 정부 공식 초청으로 갑니다. 가서 슈타인마이더 대통령도 예방하고 상원 의장도 만날 일정인데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권 장관은 독일에 가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독일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독일 방문에 이 기자님도 같이 가시나요? 못 갑니다. 아, 왜요? 그 비용을 저희가 내야 되기도 하고요. 그 통일정책실장이 그 동행합니다. 예. 기자들은 따로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 그럴 내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청에서 연설을 했죠. 예. 그 연설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일방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예. 그 간혹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그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약간 좀 특이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김성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6일 제77차 유엔 총회의 일반 토의 연설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압박을 가하는 그런 유엔 제재는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북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죠. 이 많은 핵 보유국이 지구상에 있는데 왜 유독 북한만 그 지목해서 이런 제재 결의를 내고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유엔이 미국의 강권이나 전횡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북의 주장이고요. 그 미국은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미국의 정책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북을 적대한다는 거죠. 그 유엔에 대해서는 이 자기 활동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자면 그 모든 나라에
주권이 평등하다는 원칙, 그리고 인민들의 평등권이나 자결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설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미국의 예.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적하는 발언이 수차례 나왔었죠. 예, 예. 네, 그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그 황해남도에 농기계 5천여 대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눈에 띄네요. 예, 일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25일이었는데요. 황해남도 해주에서 농기계 전달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가을 벼 수확하고 탈곡하는 시기를 앞두고 이 최대 곡창입니다. 황해남도가. 여기에 농기계 5,500대를 보냈습니다. 그 전달식은 25일 날 열고 그 다음 26일 오전부터 황해남도 전역으로 그 전달한 일정인데요. 이 농기계 종류는 지금 수요에 맞게 이동식 벼 종합 탈곡기, 소형 벼 수확기, 강냉이, 옥수수죠. 강냉이 종합 탈곡기, 종합 토양 관리 기계 4종입니다. 이 주목해야 될 건 이 농기계를 군수공장에서 다 생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1월에 그 북의 그 8차 당대회에서 군수산업이 민수부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방침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공개된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 전달식에서 또 국방 담당하는 리병철 당 비서가 전달사를 했습니다. 그 농기계를 황해남도에 우선 보내고 다른 도에도 계속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눈여겨봐야 될 게 오늘자 노동신문 사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경제 형편이 몹시 어려운 때에 농기계 생산에 아낌없이 힘을 기울이는 것은 오직 노동당만이 내릴 수 있는 용단이다. 우리 당만이 이뤄낼 수 있는 혁명적 실천이다. 이건 어려운 형편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군수공업 부문에서 민수 부문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내겠다라는 이런 기대, 이런 것도 같이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경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외교부에 어떤 현안들이 있었습니까? 예, 두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유엔 순방을 다녀와서 물의를 빚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2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직후에 한미, 한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의 전화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예, 그럼 먼저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부터 짚어보죠. 정권 초기에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해외 순방하면은 대체로 국민들이 좀 성원해주고 또 다녀오면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외교 참사라고 할 만한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금 현재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발뺌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책임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물은 겁니다. 그럼 실제로 박진 장관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이니까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곳은 대통령의 그 해외 일정이나 의제들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세 사람으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특히 김태효 1차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진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을까요? 이제 박 장관은 국회 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으로서 공식적인 외교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해임 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럼 해임 건의안 진행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27일 그제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정할까 여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이름을 걸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당일날 바로 국회 의안과에다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오전에는 이게 이제 되지는 않았고요. 계속 여야 간 이견 속에 오후 6시에 다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에게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겠지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좀 예. 부담이 되겠죠. 네.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한일 대북 정책 수석 대표 간 전화 협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대북 정책 수석 대표들이란 누구입니까? 국가별로 좀 직책이나 명칭이 다릅니다. 이제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에 육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육자회담 수석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해서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라는 게 있고 그 본부장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맡아왔었습니다. 현재는 김건 본부장입니다. 미국에서는 국무부에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김 특별대표인데요. 이 성김 대표는 인도네시아 대사를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무성의 아시아 대양주국이 있고요. 이 국장이 남북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국장이 현재 수석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언론에서 이걸 보도할 때 북핵 수석대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북핵이라는 것은 한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 객관적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수석대표, 즉 대북 수석대표로 약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넓게 봐서는 한반도 수석대표라고 불러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북핵 수석 대표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한반도 문제를 북핵 문제로만 보는 그런 정치적 색채가 입혀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북한이 25일, 28일 연이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한미 한일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은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까? 25일 당일 오전, 28일 당일 밤, 쉽게 말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김건 본부장이 미국 수석대표, 일본 수석대표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미 발사를 했고 전화통화를 한 데서 별 신통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제 주로 발표를 했냐면 금일 발사가 이렇게 오늘 쏜 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민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공조를 철저히 해서 잘 대응하겠다. 이런 예.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발빠른 대응이기는 한데요. 예, 이런 맞습니다. 전화 협의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겁니까? 뭐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른바 3D라고 하는데요. 억제, 디터런스, 단념시키기, 디슈에이션, 그다음에 대화, 다이얼로그 이렇게 해서 3D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억제하고 단념시키기, 쉽게 말해서 압박책밖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북 수석 대표들의 통화라는 것은 일종의 압박책입니다. 너희들이 도발을 하면 더 큰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예고 또는 협박 이렇게 해서 좀 북한의 행동을 억제시키겠다는 이런 겁니다. 한미일 수석 대표들이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해서 7차 핵실험이나 이런 북측의
군사 행동이 억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북한은 이제 이미 그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기 시나리오대로 추진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하라 마라 한다 해서 하지 않을 리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찌됐든 한미일 입장에서는 삼국이 일관된 한 목소리를 내고 이제 만약에 핵시험 같은 걸 했다면은 크게 이렇게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계속 보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특히 이제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복 조치로 쓰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흘리는 거죠. 예. 그 대북 억제력 외에도 이런 반복적이고 발빠른 대응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발빠른 대응의 배후랄까요? 배경에는 한미 삼각 공조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효력도 없는 전화를 자꾸 이렇게 하고 뭐 셋이서 힘을 모아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하나의 이런 카드를 한미 군사 공조에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임박하지도 않은 뭐 7차 핵실험 같은 것을 자꾸 언제 할 것 같다 하면서 한미 군사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결국은 미국의 동북아 구상, 일본의 군국주의와 구상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데서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죠. 예. 네, 그것을 이제 동북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좋은 카드가 될 수가 있죠. 봐라,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니 우리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동북아를 막아내야 된다 하면서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동시에 겨냥하는 하나의 전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도태평양의 동북아 지역의 어떤 그 전선을 완성시키는 거죠. 네, 외교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 북중 간 열차 왕래가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도 왕래와 교류가 재개되는 소식을 하루빨리 전해드릴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일뉴스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